대부분 사람들이 그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한 15에서 20% 이상의 손실을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한번 전제로 하면요. 그냥 처음부터 15에서 20%는 안 잃으면 됩니다. 요식업 이런 것도 다 성공 레시피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황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서 또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또 개인적인 팬심이 좀 있어요. 예. 네, 워낙 또 재치도 있으시고 워낙 또 강단도 있으시고 본인만의 투철한 인사이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작가님을 꼭 한번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작가님한테 많이 뵈보도록 하겠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3년 정도 퇴사를 했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유튜버, 작가, 그리고 사업가 이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뭐 일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스탠스? 그 최근에 비트코인은 팔았는데 나중에 그 관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기로 예.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좀 조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조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싹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근데 조만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네, 다만 그 가격이 요즘 떨어져가지고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져서 일단은 네네. 정리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120일선을 보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 가장 잘 먹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 가격이 120일 이평보다 위에 있을 때 그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면은 파는 전략이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큰 하락장들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대로 원칙대로 이번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전량 정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다시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재매수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굉장히 좋게 보고 여기서 10배, 100배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121선 위에서만 매수를 해도 그 10배, 100배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밑에서 발생하는 그 하락장 스트레스는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최근에 사실 그러면 121선을 이탈해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과거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예. 이렇게 이탈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주로 많이 컸었나요? 그러니까 컸던 적도 있고 안 크고 다시 돌아온 적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그거 하나만 하면은 일단 그 대형 사고들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2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탈출하고 관망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5월, 10월에 코인을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빠져 있고 그게 지금 거래소에 현금으로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 업비트 뭐 이런 곳에. 그래서 거기 지금 많은 자산이 지금 쌓여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해가지고 제가 재진입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아직 빼진 않았고 그냥 거래소에 냅두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나머지는 제가 지금 한국 주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좀 하고 있고 그 한국, 미국 채권, 네, 그리고 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재매수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로 이제 미국 주식 내지는 이제 채권 쪽을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 한국 채권도 좀 있고 금도 좀 있습니다. 예. 거의 좀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 좀 비중이 많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앞으로의 경제나 좀 시황적인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걸까요? 저는 특히 이제 올해까지는 글로벌 경제를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국 주식은 왜 안 담으신 거예요? 한국 주식이요? 네. 한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한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시장은 묘하게도 짝수해는 굉장히 자주 크게 터졌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뭐 그런 통계를 딱히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가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은 좋다고 봤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올해 대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올해 대선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좋게 보는데 미국 주식은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그리고 한국 주식은 아무리 많이 입어봤자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좋게 받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또 작가님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한 게 50지옥 11사 천국. 11사 천국 50지옥. 네, 그렇죠. 네, 일단 천국을 먼저 해야죠. 네, 좋은 네. 거부터. 네, 좋은 거부터 먼저. 작가님께서 그러면 식사하실 때도 맛있는 거부터 드시나요? 네? 그게 굉장히 복잡한 질문인데,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먹을 때는 또 일단 그 맛없는 걸 먼저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남겨놓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투자할 이제 때는 사실 세상에는 맛이 없는 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그래도 투자할 때는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벌어야 좋은 됩니다. 것부터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50지옥에 대한 견해도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50지옥은 이거를 1693년부터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21사 천국 50지옥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한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한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주식시장의 수익은 거의 11월, 4월에 나고 5월, 10월엔 돈을 잘 못 버는 그런 패턴이 고착화가 됐는데 제 추측은 그게 아마 기관들의 펀드 플로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사실 별로 없었고 개인들이 주식 매매를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기관들이 생기고 좀 커지고 했는데 그 개인들도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플로우 패턴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모든 분기에 그 첫 달 같은 경우는 주식 수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1, 4, 7, 10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보통은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장이 별로 안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7월과 10월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나머지 4개월은 별로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놀다가 오다가 이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투자하고 이런 게 뭐 11월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있고 아니면 뭐 생스기빙이나 뭐 그런 할로윈 뭐 이런 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팩트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별로더라. 근데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더라. 그런 게 11사 천국 50지옥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도 뭐 짝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다시금 또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좀 특히나 국내 주식 쪽으로의 비중은 안 담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5월, 10월에 모든 전 세계 주식이 별로 안 좋은데, 네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미국은 요번에 그 재선 보너스 그것 때문에 좀 좋다고 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밀어넣고, 일단 한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네. 굳이 한국이라서 뺀 게 아니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뺀 거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미국은 그 재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서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 것이고, 네, 중앙은행 압박해가지고 금리도 내리는 그런 이제 압박을 줄 것이고, 재정 정책도 쓸 것이고, 이제 다른 나라를 조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장 만들어라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좋게 보고 나머지는 글쎄 하는 겁니다. 네. 작가님 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최근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예. 이제 매매하셨던 그 실적 성과를 좀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좋은 걸로. 아니 뭐 자산 배분은 원래 수익이 잘 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 6, 7개월 동안에는 그냥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지고 행복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뭐 이제 원화와 달러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통 하고 있고요. 코인도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제 거의 모든 자산이 올라줘가지고 월 단위로만 봐도 한 4월 그때만 한 3, 4% 잃었고 나머지 달은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죠. 네. 그때 작가님의 자산을 가장 많이 배불려준 자산은 특별히 코인이죠. 코인. 코인이었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22년 말에 바닥을 찍고 23년에 좀 상당 오랫동안 기간 빌빌거리다가 한 9월, 10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9월, 10월에 이렇게 얼마였더라? 한 3만 불인가 그랬는데 한 7만 3천 불까지는 올라갔고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6만 불 위에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거기서 좀 많이 벌었죠. 네. 그럼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 자산을 다 전량 청산하셨을 때도 수익 실현 개념으로 정리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때 제가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 120일선 뚫렸으니까 그냥 무조건 정리를 했을 겁니다. 네. 설사 손실이다 하더라도 이건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네. 그럼 그때 코인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하셨나요? 네, 알트코인도 했죠. 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거 좀 했고, 네 그리고 뭐 단기 전략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간 그 코인의 올라타기 뭐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네. 진짜 코인에 완전 집중하셨었네요, 상반기 때.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시기가 분명히 또 올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제가. 네. 그러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셨었어요? 나중에 한 거의 반반인가?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이 비트코인보다 좀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어려운 것 같던데. 어렵죠. 네, 네. 알트코인에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좀 작가님께서 좀 잡고 계셨던 네. 그 좀 투자 관점이 있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알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도 저는 그냥 그 비트코인 120일 이동평균선 그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하지만 알트코인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면은 그 알트코인도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알트코인계에서 좀 이제 해볼만하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제 장기적,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2주일 단위가 아니라 몇 달 또는 1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코인들은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코인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은 그냥 코인 발행만 하는 게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벌려요. 근데 이제 그 소위 그 플랫폼 코인들은 돈이 좀 벌리기는 하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뭐 앱 같은 거 만들고 하면은 그 보수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그 사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에. 그럼 이더리움 재단은 그 코인을 소각시켜가지고 이더리움 수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코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플랫폼 코인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코인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고 뭐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코인들이 좀 있죠. 솔라나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코인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아무래도 전통 자산에서는 제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람들이 코인을 열심히 사고 팔면은 이제 거래 수수료가 떨어지고 그 거래 수수료로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그 거래소들이 있고 그 거래소들도 다 코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저기 뭐 OKX도 OKB라는 코인이 있고 뭐 Q코인도 뭐 Q코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다 코인이 있는데 근데 그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코인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1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정리를 하실 때 알트코인도 싹 같이 동일하게 정리하신 건가요? 네, 그때 싹 다 같이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살아 있어야 알트코인도 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서 정말 이상한 알트코인들이 많습니다. 뭔가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5년, 10년 동안 계속 뭔가 시도만 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왜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그 스타트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스타트만 하고 업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하는데 업이 없어요.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장기 보유하면 진짜 마이너스 90%, 95%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 하향 추세면 얘네들 진짜 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하락 추세 때는 알트코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바꿔 말하면 알트코인을 다시 또 공략하고 싶다면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121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돌아가야 된다. 네. 네. 왜냐면 이게 알트코인이 뭐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뭔가 이 코인이 시장을 바꾸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 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미래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그거보다는 이제 가격의 추세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한 99% 거짓말이기는 한데 네. 사람들이 그 믿긴 믿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그쵸. 상승 추세일 때는 사람들이 그걸 좀 더 많이 믿고 그 스토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추세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추세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원래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다 쓰레기고 거짓말이라는 게 밑바탕에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은 이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가치가 지금 2조 달러 정도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3조이고 네네. 나머지 친구들이 뭐 한 0.6조, 0.7조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미 1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상 뭐 비트코인 말고는 네. 그렇죠. 알트코인에 있어서 그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정말 세상을 바꾼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트코인 쪽은 네. 뭔가 자산 개념보다도 좀 매매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에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은 이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예. 알트코인을 공략하실 때 그러면은 차트랑 수급을 좀 기반으로 주로 이제 매매를 하셨던 거예요? 뭐 그 차트와 수급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냥 그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일 때는 네네네. 특히 이 상승장 하반기에는 알트코인의 그 수익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거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코인 상승 사이클이 뭐 한 예를 들면 1년 반에서 2년 걸린다라고 치면은 네. 이제 처음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앞서 나가거나 엇비슷하거나 이렇게 가다가 이제 후반기에 가면은 알트코인의 수익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그냥 그 비트코인 상승 추세에 그 값에 힘입어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뭐 비트코인 자체의 추세가 좀 깨져버린 상황이니까 네네. 뭐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추세가 좀 살아났을 때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진입한 다음에 비트코인 추세가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알트코인을 진입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뭐 같이 들어가도 되고요. 같이 들어가도. 네,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이 비트코인의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게 1차적으로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그럼 그 타이밍은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하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제 왔으니까 지금 그 채굴자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채굴자들의 그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제가 박종환 작가님 그 이제 시황 보고 왔는데 채굴자들이 실제로 좀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수익성이 떨어졌고 그 걔네를 월급도 줘야 되고 서버도 운영해야 되고 전력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해봤자 이제 그 받는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있는 비트코인을 막 팔면서 현금을 충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항복할 때 캐피툴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채굴자 중에서 좀 버티기 약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은 이제 좀 강한 업체들만 남는 거잖아요. 네. 강한 업체들은 몇 달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안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버텨보자. 우리 공급을 줄여보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쫙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약한 업체들이 망한 후에 그거를 보통 통상적으로 한 그 반감기 3에서 4개월 후에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그게 7월인가 8월 정도인 거죠.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또 비트코인이 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좀 약하고요. 대부분 해. 그리고 7월 중후반부터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올해도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일단 저는 팔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잠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비트코인 추세랑 미국 주식 추세랑 좀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게 2018년 전까지는 거의 없었다가 그 후부터는 좀 생겼어요. 나스닥과 코인이 같이 가는 경향이 좀 보였던데 그게 한 작년부터 다시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예, 작년부터 다시 좀 따로 노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도 이 나스닥은 특히 엔비디아 힘입어가지고 계속 쫙 가고 있는데 이제 코인은 한 3월 중순에 이제 역대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빌빌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확실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맞을 때도 있고 틀 때도 있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나스닥이 작살나면은 코인도 같이 작살날 겁니다. 네, 그건 좀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깨질 때는 다 같이 깨질 텐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장이 좋을 때는 요즘은 다시 좀 이제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작가님 모시고 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예. 사실 최근에 보면 이런 뭐 금투세 이슈나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져서 네. 게다가 또 올해 유난히 또 심했던 게
미국 주식 또 비트코인 이런 자산은 계속 상승세를 달려줬는데 네. 그에 비해 국내 주식 상승률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도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예. 미국 주식 또는 코인 자산 쪽으로 많이 돈을 이동시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작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돈은 오르는 자산을 쫓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건 이제 이거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맨날 6개월 텀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산의 모멘텀입니다. 오른도 올라타면 돼요. 예. 아주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는 또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제 뭐 10년 동안 뭐 미국 주식에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지금. 네, 네. 왜냐면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딱 하나만 중요시 보면 돼요. valuation.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퍼가 났느냐, PBR가 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그 나라의 비전, 성장률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대놓고 단기 투자만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그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딱 하나 봐야 될 건 밸류에이션밖에 없는데. 예.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 비싸거든요. 한국 주식 싸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미래 10년 승률을 보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 몰라 그거를. 예.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놓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미국 코인에 가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예. 한국은 지금 드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작가님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중요하고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서는 이제 밸류,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보다 싼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현재로서 이제 단기 모멘텀 관점으로는 여전히 미국 주식 쪽을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추세적으로 계속 살아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만한 분들께서는 미국 주식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도 해석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예.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자산은 그럼 한국 주식 쪽이 맞을까요? 그렇죠. 한국 주식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매우 적고 PBR가 1 되네 만에 한다는 거는 아무도 한국이 뭐 잘할 거라는 기대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예. 근데 그건 또 반대로 뭐냐 하면은 사실 살짝 조금만 잘하면은 그게 다시 꽤 올라갈 수가 있는 가격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미국 기업은 뛰어나고 한국 기업은 쓰레기인 거 봤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걔네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도 그렇고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누가 기대를 합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이렇게 잘해도 가격이 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잖아요. 이게 왜 맨날 100점 받은 그 우등생이 이제 90점을 맞아서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웹툰을 보면 맨날 부모가 패드라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퍽 하고 얘기 되잖아요, 근데 이제 50점 맨날 50점짜리는 바보가 이제 집에 70점 받고 오면은 와, 너 공부 왜 이렇게 잘했어? 치킨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그 얻어 터진 90점짜리가 70점짜리 때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70점짜리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얘는 치킨 받았고 얘는 매를 맞았으니까. 그죠?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이제 전교 1등 하던 애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네. 아니면 만년 전교 꼴등 하던 애가 이제 한 번쯤 그래도 너가 공부해서 성적 좋게 나올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느냐 네. 따져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 국내 주식 쪽이 뭔가 좀 한 방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게 우리한테 잘 안 보여졌었으니까 네. 분명 실망감이 더 클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 신흥국 사이클이 한 10에서 1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이제 긴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선진국 사이클 한 2009년인가 10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확실히 이제 선진국이 우위에 들어가가지고 신흥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바로 그 전 사이클은 왜 이렇게 브릭스라는 단어도 유행을 그래가지고 신흥국이 되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2000년부터 2010년 그 단기에는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반대로 그 전에 90년대는 다시 또 선진국장이었어요. 그때 뭐 인터넷, 그 나스닥 버블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이 80년대는 또 신흥국이었고
70년대 신흥국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이 맨날 이게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밸류에이션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단 선진국 주식이 쭉 오르다 보면은 밸류에이션 갭이 이만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이제 그 1원을 버는 기업인데 한국 기업은 10원에 팔리고 저 미국 기업은 25원, 3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눈치채죠. 아니 똑같이 1원 버는 기업인데 왜 쟤는 저렇게 비싸지? 얘가 더 싸네? 얘 사자 해가지고 그럼 다시 이제 신흥국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선진국은 좀 현상 유지 비빌거리다가 그러다가 언제 밸류에이션 갭이 좁아지고 심지어 신흥국 주식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야 저 신흥국 주식 야 저거 그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니? 하면 걔네도 팔려지고 그 돈이 다 선진국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10년, 15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네. 근데 지금 선진국 사이클이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럼요. 2009년, 10년 그때부터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슬슬 사이클이 턴할 때가 되긴 됐어요.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네. 근데 그게 그 정확히 뭐 올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건 100% 확률이거든요, 거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동안 그 선진국 주식, 미국 주식에 적립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하다. 그죠. 네.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거면 신흥국 주식 쪽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싸니까. 네. 싸고 기대가 없거든요. 네. 그게 사실 어떤 영국 펀드 매니저가 최근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영어로 썼는데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 기업들 다 쓰레기다. 한마디로 여기는 합법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등쳐먹는 곳이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데모를 그렇게 잘하는데 맨날 엉뚱한 걸로 데모를 한다. 무슨 누구 탄핵하다 이런 것만 데모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라. 만세. 우리 1000만 명 그 광화문에 나갑시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것만 데모를 하고 정작 중요한 건 안 한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한국 몇몇 기업들의 그 총수들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걔네들을 대놓고 욕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모욕죄로 또 감옥에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보고서에 그 사람들 이름 못 썼지 않느냐 그런 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막 쌍욕을 해요. 근데 결론. 그래서 한국 주식 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여기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그 가끔 사기꾼들이 아닌 기업들도 있다라는 말도 있고 두 번째 근데 걔네들도 싸잡혀가지고 싸다. 두 번째는 사기꾼 기업일지라도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싸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코어퍼레이트 거버넌스가 하도 개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화되기는 힘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결론은 싸도 너무 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아웃퍼폼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충. 네, 그 얘기에. 네. 사실 한국 주식이 계속 이제 박스피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뭐 많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많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지금 박스피가 시작된 게 지금 대충 2007년부터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2000을 뚫었는데 지금도 사실 2000이잖아요. 얼마야? 2700인데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사실 이제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사실 그 17년 동안에 한국 기업의 그 이제 순 자산이나 순 이익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반영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터지면 쭉 갈 수 있어요, 사실. 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선진국이랑 신흥국이랑 이 사이클이 이제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역의 관계가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턴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이게 어차피 다시 신흥국으로 돈이 가면 이것도 15년, 15년 가기 때문에 한 1, 2년 늦게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 주식 하는 거는 그건 지금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미국 모멘텀이 강하니까. 거기 들어가 있고 꺾이면은 꺾인 거 한 1년 확인하고 그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작가님께서 이 미국 주식의 사이클을 봤을 때 대선 사이클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 네, 꽤 잘 맞죠. 네. 근데 이제 올해 대선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1, 2년 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미국 주식 쪽에서 좀 힘이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내년에 1, 2년 차가 5, 6년 차입니다. 정확히 보면은. 아, 재선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재선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 5년 차, 6년 차, 7년 차는 꽤 괜찮고 언제 문제가 자주 생기냐면 그 8년 차에. 아, 네. 그것도 다르네요. 네, 그게 왜냐면은 왜 8년 차에 무한히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일단 기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두 번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못 되거든요. 근데 알게 뭐야 다음에 누가 되든 내가 아닌데. 똥 던지는 거네요.
뭐 똥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니네 둘 굳이 뭐 살릴 이유가 없는 새로운 두 사람이 오르면 사세요 빠이 하고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그 경제와 주식시장을 챙기는 힘이 훨씬 덜 하죠 그때. 예. 그리고 또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 명의 새로운 인간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막 하는 건데 얘네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리스크 팩터가 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 8년 차에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2000년, 2008년도 8년 차였어요. 대통령 8년 차. 예. 그래서 사실 16년이 좀 크리티컬했는데 그때는 잘 넘어가더라고요. 16년에 왜 그 이제 오바마가 물러나고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가 16년이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전인 2000년, 2008년 두 때는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사실 바이든이 재선하면은 연이어서 하는 거지만 트럼프가 재선하면 한 번 건너뛰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해도 이제 그 사람이 이미 4년 동안 보여준 자기가 행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죠. 이미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켄 피셔가 이제 유명한 책을 하나 썼거든요. 이제 뭐 투자할 때 유일하게 중요한 3가지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썼는데 이제 그분이 되게 시니컬하게 이제 책을 썼어요.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그 폴리틱이라는 게 정치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폴리 많은 틱 거머리라는 뜻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 거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머리는 미국 대통령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사기치는 것이 job이다. 근데 이제 두 명의 새로운 인간들이 오면은 일단 얘네들이 둘 다 사기꾼인데 실제로 그들이 약속하는 것과 행동은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기칠 때 어떤 식으로 갈지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이 그때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가 사실 좀 예측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게 트럼프의 실질적인 당선 이후의 이 정책, 본인이 밀고자 했던 그 정책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물이 재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정책을 과연 실행할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좀 많이 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래도 본인이 4년 동안 보여준 그 행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식으로 계속 가겠지라는 걸 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얻어맞았던 그 경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개를 약속했는데 뭐 40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40개가 대충 어떤 방향인지 다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대로 가는 거죠, 사실. 그럼 이제 41번, 42번을 하겠죠, 와서. 그러면은 뭐 그런 사이클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앞전에 선진국이 강했던 사이클에서의 특징 자체가 그때 IT 강세 사이클이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실 AI가 워낙 IT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신흥국이 강했던 사이클은 이제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때 이제 많이 강해졌죠. 신흥국 쪽이. 특히나 뭐 제조 이쪽으로. 그렇죠. 뭐 제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자재 중요성이 부각이 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까먹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게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이 일단은 미국 주식 쪽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특히나 이 추세를 AI라는 강력한 IT 모멘텀이 이끌어가는 한 이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는 가능한 AI 쪽의 미국 주식 쪽으로 좀 집중을 하다가 이 모멘텀이 좀 끝날 기미가 보이고 반대로 신흥국 쪽으로 돈의 흐름이 한 그래도 1년간 이상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좀 더 이 자산에 대한 비중을 신흥국 쪽으로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선진국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로 또 이제 그 가치주 성장주 사이클이 또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이 AI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꿈을 먹는 그 주식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건 실적도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돈이 좀 쏠렸다가 보니까 여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다시 실제로 수익과 배당이 있는 가치주로 넘어가고 이제 이 사이클도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확실히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흥미가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잠깐 이 미국 대선이 바로 지금 당장 반년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포인트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대선 전에 이제 한 그 7월 중순 전까지를 이제 프리-일렉션 피리오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들어가기 전 피리오드. 그때는 주시장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중순부터
대선까지 그 일렉션 피리오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선거 기간이 있는데 네. 그때는 미국 주식이 꽤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앉으면은 또 연말 랠리가 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선이 있는 하반기는 보통 미국 주식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한 7월 중후반부터, 네, 그때부터 보통 가죠. 네. 사실 이번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 구간에 주시장이 이뻐 보여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여당도 많은 걸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그때가 중요하니까. 네. 네. 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뭘 해도 사실은 맨 처음과 맨 끝 구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이 기억잘 못하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도 보통 첫 인상과 그 맞아요. 끝 인상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중간 이상 잘 기억 못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과 끝. 미국 대선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좀 더 미국 주식 쪽으로 주목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하반기는 확실히 일단 네, 이쪽이 있어야죠. 네. 이게 또 가뜩이나 이번 주에 미국 대선 1차 토론회 진행되면서 이번 주 해요? 네. 했나요 이미? 목요일에 합니다. 목요일이요? 예. 그거 좀 재밌겠다. 네. 그 4년 전에 그 1차 토론이 기억이 많이 남네요. 네, 그때는 깽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그거를 중간에서 그 인터럽션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아들 돈 먹었다며, 네 아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살다보다 you shut up, man, you shut up 이렇게 했는데 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미국이 망신이다 한 다음에 2차, 3차 토론은 그래도 거의 살아남게 됐었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1차는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네. 재밌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기대가 되면서도 동시에 하반기 확실히 미국 주식 쪽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바이든 할아버지가 요즘 가끔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는데 토론할 때 갑자기 정신이 떠나거나 이러면 재밌거든요. 네. 한 5분 정도. 잠깐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네. 결국 우리가 장투 관점에서 중요한 건 밸류. 예. 굉장히 싼 자산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자산이 싸다라고 막상 다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싸지만 앞으로 비싸질 만한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좋은 건데 그래도 저는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정책을 내세우는 게 네. 그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저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그냥 이제 그 총선 전에 이제 표 팔이 프로그램으로 저는 보기는 봤어요. 단 그 맨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한국의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너무 이제 그 안 좋기 때문에 한 10점 만점에 1점 정도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다음 선거 때도 또 비슷한 거 내놓긴 내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주가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무시할 세력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게 좀 20, 30대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부동산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정치권들은 그 20, 30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40, 50대랑 60, 70대는 그 공략 안 해도 돼요. 어차피 40, 50대는 여기 찍고 60, 70대는 저쪽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이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20, 30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주 프렌들리한 정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10점 만점 1점에서 그래도 뭐 1.5점, 2점, 2.5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만년 꼴찌를 하던 학생도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대감들이 그래도 차근차근 붙는 거다 보니까 네, 그죠. 밸류업 입장에서는 기대를 장기적으로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왜 이제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0년 내에는 뭔가 하나 나타난다 이거죠. 그게. 근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네. 근데 그게 나타나면 되게 싸네 해가지고 그때 밸류업이 한번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솔직히 한국 주식은 그냥 싸고 아무 기대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10년 동안에 뭔가 한번 나오면은 그때 한번 밸류업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장기 수익률은 의외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확실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과 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좀 구분해서 좀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을 짜임새 있게 좀 구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좋겠네요. 네. 근데 작가님, 사실 작가님 하면 퀀트 투자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네.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만한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네. 퀀트 투자,
이게 어떠한 전략이고 어떠한 좀 장단점이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 퀀트 투자라는 거는 이름을 참 못 지은 게 일단 안타깝고요. 일단 퀀트라고 들으면 뭔가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고 싶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옛날 어렸을 때 그 수학은 고문 받으면서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기억이 많이 있고, 네, 이제 선생님과 부모한테 얼어 터지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른까지 돼가지고 수학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레시피 투자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도 그렇고 뭐 아주 좀 더 좀 짧게 들어가면 뭐 요리, 요식업 이런 것도 다 성공 레시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보고 요식업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평생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지만 일단 그 어떤 호텔 셰프를 데리고 가가지고 맛집 투어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레시피를 뽑으라고 할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프로들이니까. 그럼 이제 몇 개 뽑겠죠, 제가. 그럼 그 맛집과 좀 먼 곳에 가가지고 일단 그 레시피로 식당을 차릴 겁니다. 그럼 일단 음식의 맛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식업 성공 레시피 몇 개가 더 있겠죠. 홍보 마케팅.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블로거들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오세요. 공짜로 베개 드리겠습니다. 사진 잘 찍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가구는 뭐 인스타 찍을 수 있는 이쁜 가구를 놓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 요식업의 성공 레시피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그리고 뭐 이제 인스타 찍을 수 있는 뭐 가구 뭐 플러스 뭐 그 블로거 홍보 마케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성공할 가능성이 그래도 뭐 7, 80%는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레시피가 뭐 요식업이나 요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에도 다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퀀트 투자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레시피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대로 투자를 했으면은 과거에서 돈이 벌렸나 안 벌렸나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러거든요. 과거 미래는 다르다 하는데 근데 대충 까보면은 과거 미래는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니까. 과거에 먹혔던 그 전략들이 미래에도 먹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레시피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돌려가지고 실제로 과거에 이게 먹혔나 테스트를 한 다음에 되면은 쓰는 거죠. 그게 그 퀀트 투자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한 거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것이 좋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돌려봐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한국에 예를 들면 주식이 2,000개가 있는데 뭐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50개 주식을 산 다음에 한 달 후에 팔고 그 과정을 무한반복하면 얼마나 벌었을까 뭐 이런 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수익이 잘 나오네. 야 그럼 이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만약에 그 자리 좋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50개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걸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반복. 그러면 퀀트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 성공 전략 레시피를 일단 빠르게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쵸.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뭐 이미 수천 가지 논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엄청 고민해가지고 그 전략이나 그 지표들을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그거를 백테스트,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장점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사실 투자 이론만 세우고 실제로 내 돈을 박아가지고 맞나 안 맞나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는 그 내 돈을 받기 전에 실제로 이대로 그대로 했으면은 돈이 되었나 안 되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퀀트에서 중요한 거는 그 레시피가 수치화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 레시피도 정확히 뭐 예를 들면은 뭐 감자를 얼마 넣고 고구마 얼마 넣고 몇 분 끓이고 이게 다 수치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똑같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이제 네 마음과 영혼을 넣어가지고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라 하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퀀트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50개 종목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죠. 그럼 작가님께서도 개인적인 퀀트 투자하실 때 그 논문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분석 검증을 끝내놓고 진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먹히나 안 먹히나 보고. 네. 이게 확실히 좀 더 이 검증의 영역에서 내가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릴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뭐 투자에서 완벽한 과학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 과학에 가장 근접한 거죠. 왜냐면 사실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제 뭔가 이론을 하나 세우고 그쵸.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봐가지고 그게 대충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맞는다 하면은 그 전 이론보다 퍼센티지가 높은가 이거를 보고 이제 오차 범위 위에서 높으면은 그러면 이게 요거보다 더 우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비퀀트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비퀀트 투자는 사실 과학이 아니고 그냥 그냥 미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뭔가 아이디어는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대. 근데 검증된 거 있니? 없잖아. 근데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퀀트를 싫어하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확률적으로 높게 좀 검증이 된 것 위주로만 좀 습득하려고 하시는 게 크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과학적으로 하자 이거죠. 네. 그러면 이 퀀트 투자에 있어서 좀 단점이랄 게 있을까요? 단점, 재미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박과 스릴을 원하는 거잖아요. 한 95% 정도는. 근데 그게 좀 별로 없어요. 이 퀀트 투자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상당히 재미없게 돈을 버는 거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재미있게 돈을 잃는 거로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퀀트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요. 네. 네. 야, 돈을 포기하고 재미를 얻으신다. 그 100명 투자장에서 95명은 사실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스릴, 이제 또는 내가 맞았다라는 자존심 채우기,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이제 그게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퀀트 투자가 정말 안 맞죠. 왜냐면은 솔직히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정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모르니까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어디 파티나 이런 데 가서. 근데 이제 그쵸, 재미와 이제 스릴, 또 도박성 이런 거 노리는 사람한테는 전혀 안 맞죠, 퀀트 투자가. 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퀀트 투자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돈 벌고 싶은 사람. 네. 재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진짜 돈만 딱 벌고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성향이 좀 이제 이과적이고 이제 소위 MBTI 쪽에서 T 쪽이고 이제 뭔가 좀 과학적인 근거 있는 접근을 원하는 그런 거가 편한 사람들이 좋죠, 퀀트 투자에는 아무래도. 네. 그렇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T들이 F보다 투자를 더 잘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래도 투자자들 중에서도 소위 본인의 그 감과 뭔가 이제 세상을 꿰뚫는 이제 그런 걸로 투자해가지고 실제 돈을 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퀀트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도 MBTI T이신가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럼 제가 이거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딱 사람들 만나고 너 MBTI T야? 퀀트 투자 한번 해봐. 네, F 가세요. 네. 저는 F라서 조금 그러면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네요. 퀀트에 있어서. 네. 재미는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주식을 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좀 커가지고. 네, 네. 재미냐 돈이냐. 재미냐 돈이냐.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MBTI가 T시고 나는 돈이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네. 퀀트 투자 좀 더 한번 공부해 보셔도.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언제까지 그 비퀀트 그거 할 겁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 현재 만약에 1억이 있는 투자자라면 퀀트 투자로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게 좀 알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한 15에서 20% 이상의 손실을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한번 전제로 하면요. 왜냐면 이제 그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손실이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죠. 이제 바보 같은 짓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뭔가 계획적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한 잡주로 들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은 잡코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게 망하고 선물 옵션 한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번 망한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옵션까지 가가지고 건강도 망치고 돈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의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것도 다 싹 말아먹은 다음에 한강으로 가는 것이 이제 투자자의 말로거든요, 이게. 예. 너무 억울한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 그냥 처음부터 15에서 20%는 안 잃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거를 안 해도 돼요. 이제 그 코인과 레버리지와 친구, 돈, 뭐 한강 이런 거 다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좀 심플한 방법은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 여기서 자산 배분은 일단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신흥국, 선진국을 배분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은 한국, 미국 뭐 이런 게 있겠죠. 또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은 선진국은 미국, 일본으로 하고 저기 뭐
그 신흥국은 뭐 한국, 인도, 중국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예, 그리고 주식뿐만이 하면 또 안 되는 게 그 한 번 경제 위기가 오면은 선진국, 신흥국 다 사이좋게 나락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도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그 미국 채권이 그 주시장이 나락으로 갈 때 안전자산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쫙 밀리거든요. 또 이제 미국 채권이 달러화하기 때문에 달러화도 보통 같이 오르거든요. 원화 대비.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금도 꽤 괜찮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게 주식과 장기적으로 거의 반대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서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코인도 뭐 몇 프로 섞는 거는 나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자산 배분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좀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채권, 금 쪽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도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그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비중이 사실 살짝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채권은 사실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그 외 포트폴리오 망할 때 그때 좀 카운터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금은 그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카운터 효과도 있고, 네, 플러스 수익도 뭐 그래도 뭐 채권보다는 아마 좀 기대 수익이 높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채권 둘 다 이제 원화 달러 이렇게 좀 섞어서 하는 게 확실히 좋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보통 한국 주식이 안 좋고 뭐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이러면은 보통은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달러와 엑스포저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 현재 딱 바라보셨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산은 어떤 거예요? 아, 그럼 뭐 저는 그 사실 뭐 하반기도 상반기와 똑같이 그냥 미국 주식 채권 코인을 좋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21선 위로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제 말이 맞다고 치면은 어차피 가격이 오를 테니까 저는 그때 다시 들어가서 올라타서 벌면 됩니다. 네. 근데 제 말이 틀렸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손해는 없죠. 그냥 빵프로로 가는 거죠. 네. 예. 어차피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하반기 전략은 이제 미국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코인 이렇게 좀 양방으로 잡아놓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도 사실 늘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진짜 한 10년, 15년 텀으로 보면은 주식과 정확히 반대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주식시장이 부진할 때는 금이 수익이 되게 좋고, 반대로 이제 주식시장이 엄청 좋을 때는 금이 좀 비실비실 하거든요. 예. 근데 언제 이게 그 사이클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가져가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과 주식. 예. 어느 정도 해지용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치 치고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 M2,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연평균 7% 정도로 그 상승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이제 미래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요즘 계속 이제 그 트렌드를 보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돈 찍어서 메우자 이런 그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근데 그 금의 수익률은 그 미국 통화량의 그 이제 성장률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평균 수익 7, 8%가 이제 보통 수익률이고, 네, 그리고 그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금이. 네. 그렇군요. 워낙 퀀트 투자 베이스로 하시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 짜임새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한국 주식 비중은 언제쯤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 10월 말이요. 올해 10월 네, 말이요? 11월, 4월 천국에 데뷔하고 또 이제 내년 또 홀수이기 때문에 네. 좋긴 좋거든요. 이게 제가 왜 홀수는 좋고 짝수는 안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짝수는 미국이 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데, 확실한 거는 홀수에는 미국의 선거가 없다. 그래서 보면 IMF 후부터 한국 그 커스피는 홀수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매우 신비롭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커스 낙은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커스피는 네. 없어요. 그 2001년이 좀 깐당깐당하긴 했는데, 그 9/11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그래서 갑자기 그 첫 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첫 해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야, 오히려 내년은 또 한국 주식 쪽에서 기회를 노려볼 만한 또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아무도 지금 한국 주식에 기대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금투세 이슈가 계속 네. 남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안 된다면 네. 좀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 금투세라는 게 이제 한국을 뺀 거의 모든 딴 나라에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있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에 뭐 나락으로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일회성 이슈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뭐 폐지가 되든 시행이 되든 이제 단발적으로 일시적인, 그렇죠. 일회성적인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이고 결국 지나가면 다시 또 본래 가치 밸류에이션 따라갈 거다라는 거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양도세 비슷한 거는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요, 사실. 네. 물론 제가 그거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세금 내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돈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내 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남 돈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금은 남 돈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내 돈이 중요한 겁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시행은 좀 폐지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죠.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당장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투자에 좀 집중하시는 거네요. 네, 뭐 제가 뭐 국회의원 인맥이 뭐 엄청 깊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가가지고 굿모닝 하지 마세요. 해도 제 말을 딱히 들으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쪽은 에너지를 아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또 작가님께서 책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가님의 지금의 좀 투자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게끔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인생 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부익남기도 그렇고 뭐 딴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상당히 훌륭한 책이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석적인 한국인의 삶 그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딴짓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딴짓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직장에 간 다음에 거기서 3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나오면은 그 치킨집을 차리고 신나게 망한 다음에 죽어라. 이게 이제 한국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정석적인 삶이라는 게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우쳤죠. 그럼 이렇게 안 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운 거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고. 뭐 투자 쪽에서는 사실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퀀트 투자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가치 투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드로 퀀트 투자를 같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뭐 증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훌륭한 책들이죠. 네. 그럼 끝으로 저희 예.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누구나 이게 전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맞으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벌거든요.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대부분 사람이 생각을 한 10개 하면은 한 7개는 보통 틀립니다. 7개, 8개 정도는 틀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틀리다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거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쿨하게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그냥 그때 싹 잘라버리는 거. 근데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의 98%는 이 기술을 평생 익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2%에 속하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한국 작가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역시 작가님의 딱 강력한 퀀트 투자를 베이스로 한 인사이트 오늘 너무나 또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T이시고 또 돈 버는 것이 난 너무 중요하다 하시면은 또 작가님의 이런 퀀트 투자 베이스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과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